안녕하세요. 채널 615 143회입니다. 어느새 2012년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네요. 네. 더 희망적이고 기쁜 상태에서 12월 마지막 방송을 하기를 바랬는데, 대선 결과가 남북 관계에서 대선 결과만 보면 그렇게 막 희망적이지 않아서 좀 마무리 방송을 하는데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뭐 2013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뭐 대통령 한 사람 아니면 그 주변 인물이 아니라 전체 민족의 힘이니까요. 2013년에 뭔가 새로운 대반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012년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올해 되게 많이 바쁘셨죠? 예, 네. 좋은 글들을 많이 써내시라고 바쁘셨는데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 연말 뭐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2012년 마지막 방송이니까 음, 그래도 올해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민족 관련한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반도 관련한 뉴스들 사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연예가 대상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가요 뭐 10대 가요상 막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많이 했었지만 우리 민족 관련해서 10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건 못 봤죠. 그래서 저희가 채널 615가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남쪽, 북쪽을 다 포함해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정권 교체기였어요. 네. 예, 요거 좀 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흔히 이제 한반도 문제 하면은 육자회담을 많이 떠올리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이제 이 육자들이 모두 정권이 이제 큰 변화를 겪었죠. 정권 교체가 된 데도 있고 뭐 연장이 된 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가장 처음 이제 대선이 있었던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3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 여기는 사실상 뭐 정권 연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푸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총리로 있다가 당선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인가요? 그러니까 한 번 연임을 했고 다시 총리로 갔다가 세 번 연속 연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때문에 총리로 내려갔다 다시 대통령이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이 당선이 됐습니다. 푸틴의 성향은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하고는 상당히 좀 적대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어떤 이제 자신들의 이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미국의 영향력을 좀 이제 밀어내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진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4월 11일 날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제일 그 위원장이 이제 당 그 제일비서로 초대가 됐죠.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 당 영원한 당비서로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당 제1비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물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김정은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완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이 10월이었던 거 9월 달에 아마 이제 이 시진핑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진핑 체제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후진타오 그 체제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중국의 이제 원래 이제 그 공산당의 이 기본 노선에 좀 충실하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있었던 게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이 연쇄적으로 뭐 11월, 12월 달에 다 대선과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임이 됐고 일본은 그 아베 신조 자민당이 압승을 했고요. 한국은 그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이제 재 정권이 연장이 된 거죠. 재창출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틀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 북중러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영향력, 이 동북아시아, 이 전 세계에 걸친
그리고 동북아에 특히 집중된 미국의 영향력을 좀 밀어내고 자신들의 어떤 이 주권과 이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미일 한 이제 한미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냉전적인 그 대결 미국의 어떤 이 질서 유지에 좀 더 호응하는 그런 정권으로 좀 갔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 2013년부터는 이 한미일 대 북중러 이 3자 이 3대 3의 어떤 구도가 더욱 이 좀 치열해지는 그런 대결 구도가 펼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고전적인 대결 구도 이거는 거의 냉전 거의 시기라고. 강화가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2012년에 약간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네, 결정적으로 이제 한국의 대선에서 정권 네,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균형이 좀 깨지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었는데 네. 뭐 두 좋지 번 않은 교체가 됐죠. 네, 교체가 아니라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돌아보면 그 사실 이제 대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기억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일단 생각나는 거 뽑아보면 그 돈가무 사건이 있었죠. 4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 시끄러웠는데 지금 좀 많이 잊혀졌지만 돈가무 사건이라고 해서 그 예, 화면에 나오네요. 저 사람, 예, 북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모든 이제 상황들을 폭로를 했는데, 그 남쪽의 국정원과 그다음 미국 CIA까지 개입이 된, 그래서 북한의 어떤 동상을 파괴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이제 북한이 침투를 했다가 붙잡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돈가무 사건과 연계가 돼가지고 있었던 사건 좀 유사한 사건 중에 하나 김영환 씨 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비슷한 시기였어요. 사실 이제 그 전영철 씨가 중국을 거쳐서 북으로 들어간서 이제 이 동상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이제 준비하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영환 씨와 그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던 반북 활동가들 일당들이 체포가 됐죠. 일망타진이 됐는데 비슷한 사건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제 작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후에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공작들이 미국과 한국의 주도로 상당히 치밀하고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고 저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한반도 전국이 안 그래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전면전의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김영환 씨가 그러고서는 하여튼 중국에서 몇 개월 만에 풀려나서 추방됐잖아요. 그렇죠. 예, 추방된 추방됐는데 거죠. 한국에 이제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대대적인 환영 이런 걸 네. 받고 이후에도 뭐 중국에서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걸로 봐서는 또 중국의 일종의 약간의 반성문 같은 걸 좀 써놓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고문 받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뭔가 알리바이를 예 알리바이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고요. 근데 와서는 또 뉴라이트 단체들의 뭐 강연이라든지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강연들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더라고요. 예, 뭐 세간에 전해지는 정보로는 고위급 탈북 기획 탈북자, 뭐 망명자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었다. 네. 네, 이런 얘기 들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북에서 최고 지도자 서거 이후에 이런 돈가모라든지 김영환 씨 뭐 기획탈북 고위급 기획탈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남쪽과 북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사실 6월 달 뭐 이렇게 될 때까지 6월 달에 또 그 돈가모 관련해서 같이 논의했던 탈북자가 변사체로 네,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왔던 사실 한 해 저는 뭐 나중에 가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로 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본질이 드러나면 그렇죠. 뭐 하여튼 1년에 걸쳐서 사실은 남북미 관계를 아주 그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돈가모 사건과 김영환 씨 관련한 이런 뉴스들이 아니었나. 예, 한국 언론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 뭐 막판에 인공위성 얘기를 하겠지만 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공개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이후에 뭐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했다 뭐 말았다 이러고 나서 마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확인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앞에 북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한 바가 있어요, 올해. 아, 예. 그것도 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4월 15일 날 그 네, 이제 북에서 태양절이라고 하죠. 태양절에 열병식을 했는데 열병식에서 그 차량에 싣고 다니는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저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뭐 이제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미사일인 것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면 당연히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이제 저걸 숨기기 위해서 뭐 종이로 만든 미사일이다 뭐 이런 모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펼치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걸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만 하는 근데 사실상 대비가 불가능하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MD를 통해서 요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해도 자꾸 실패를 하는 게 MD이기 때문에 뭐 저 이제 뭐 산악 지역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발사를 해버리면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그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그 북한 보도에 따르면 그 인공위성이 공해상을 지나기 위해서 중간에 궤도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기술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 기술이 미사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뭐 MD로 요격을 하려고 해도 궤도를 추적을 해가지고 요격을 하려고 해도 중간에 궤도를 자꾸 바꿔버리면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MD를 무력화. 무력화시키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북미 간의 어떤 군사적 힘의 이 대결에서 상당히 큰 파열구를 낸 그런 이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거를 보면서도 뭐 미국의 혹자는 그 종이로 만든 대륙간 아, 예.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무슨 석가탄신일 무슨 한지 등공에 행진하는 예. 걸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이거 기술을 준 거다 보니까 중국 거를 니네가 뭐 중국이 지금 이걸 지원해 준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음, 중국에게 외교적 으로 투덜투덜 거리는 모습도 예.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북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렇죠. 모습들이었죠. 예, 예. 그래서 종이공예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고, 뭐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면 곤란하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고, 이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이제 4월 달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약간 이제 이 미국의 MD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4월부터 총선 이후부터 종북 마녀사냥이 아, 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면 원래 항상 의뢰이 나타났던 게 이제 색깔론, 뭐 사상 논란, 사상 검증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또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던 해라서 그런지 더 이제 이런 게 좀 심했습니다. 특히 이그 종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그 이전에는 뭐 흔히 많이 썼던 게 이제 뭐 빨갱이라든지 친북 세력, 뭐 이적 세력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종북이라는 이제 표현이 완전히 대중화됐어요. 대통령 입에서까지 이제 나오는 단어가 됐는데 이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북한을 따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북한과 친하다거나 아니면 북한을 뭐 지지한다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실상 간첩을 지칭하는 거죠.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진보적인 이 정치인들에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덮어 씌웠고 뭐 진보적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이 뭐 그냥 개혁적인 인사들에게까지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재연장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다 종북이라는 이제 딱지가 붙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아무래도 이제 진보당이 되겠죠.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에게 완전히 사실상의 마녀 사냥과 같은 참화가 이제 들씌워졌는데 그 4월 달에 있었던 총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야권 단일화 후보를 위해서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그 과정에서 뭐 민주당 후보가 플랜카드에다가 뭐 뭐라고 그랬었죠? 뭐
비슷한 이제 뭐 종북이라는 말을 아예 썼죠. 예, 종북 세력과 김희철, 뭐 함께 할 수 없다 뭐 예, 그런 식의 이제 뭐 김, 플랜카드까지 이제 내걸면서 불을 붙였고 거기에 이제 뭐 새누리당 뭐 보수 언론들이 뭐 모두 집중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이정희 후보와 진보당 세력들이 종북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폭력 세력이고 뭐 부정 세력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웬만한 그 거대 단체나 정당들도 이 정도 공격을 받으면 1년 내내 사실 이 공격을 받았던 거고 특히 그 5월 그 총선 이후에 5월 달에 그 진보당 사태 이후에는 뭐 개혁적인 뭐 자칭 개혁 신문들조차 뭐 한 달 내내 헤드라인에 이 진보당 사태를 다루면서 공격을 해댔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무너졌을 건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보당이 이제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안타깝죠. 진보당이 이때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지만 않았다면 지난 뭐 6.2 지방선거 때나 작년 재보궐선거 때나 올해 총선에서 단일화하면서 또 민심 사실 굉장히 뭐 야당 거대 야당 뭐 여당 할 것 없이 다 민심을 잃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진보 진영의 좀 헌신과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 대한 그 전선을 제대로 긋는 모습과 이런 것 속에서 국민들이 단일화를 아름답게 했다면 야권 단일화를 네, 잘했다면 정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여름과 봄, 여름, 가을에 거쳐서 진보당 그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죠. 그 무슨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의석이라든지 이런 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옳은 야권 연대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보당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주당의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폭도 확 네, 좁혀버렸고요. 민주당이 행보를 취할 수 있는 폭도 스스로 주눅이 든 측면도 있고 외부에서의 압박도 있고 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마음에 믿음 이런 것들을 사지 못했던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우울한 12월 19일 이후를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종목 마녀 사냥의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나? 예, 저는 이게 이제 왜 우리 민족 한반도 10대 사건 중에 들어가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북에서는 뭐 남쪽에서는 이렇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제1위원장 원수칭호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예, 남쪽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정권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지금도 정권이 불안해서 인공위성을 쏘고 뭘 해도 다 정권이 불안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네, 뭐 특별행동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어쨌든 그 아까도 이제 그 주변국 정권 교체 얘기하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김정은 체제로 들어섰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4월 11일 날 이제 그 당의 이제 제1 비서가 됐고 그 같은 날 이제 국방위 제1위원장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원수 칭호도 받았죠. 이것도 이제 상당히 국내에서는 논란이 됐어요. 북에서 네. 특별 보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가 한참 북에서 이제 특별 행동 뭐 전면전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여가지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때였는데 북에서 특별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남쪽 언론들이 이제 뭐 무슨 이제 큰 사변이 일어날 것처럼 이제 상당히 긴장을 했고 뭐 이명박 대통령은 벙커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네.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발표가 되는데 김정은 원수 칭호 이렇게 딱 자막이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던 그러니까 남쪽의 정서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뭐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별을 달았다 군대에서 별을 달았다더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특별 보도가 되는지 뭐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 이제 북의 체제에서는 그 어떤 이제 그 김정은 체제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제 당 그다음에 국가의 최고 지위를 이제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에서 이제 최고 직책까지 최고 지위까지 이제 올라선 거기 때문에 당, 군, 이 국가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 올라선 그런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좀 봤던 거고 여러 이제 해외에서도 북쪽에 이제 축하의 이 메시지를 보낸 그런 일이었던 거죠.
네. 이어서 뭐 특별행동과 전면전 선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음. 1년 내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도 이제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 행동이 나온 건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23일 날 그 북의 언론에서 특별 무력, 아니, 혁명 무력 특별 행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큰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 그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김영한 씨 체포 사건이라든지 돈가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남북 관계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라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북에서 특별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딱 지목을 했죠. 그때 그 몇몇 이제 보수 언론사들, 반북 언론사들과 그다음에 청와대를 정확하게 지목을 좌표. 하면서 예, 네. 좌표까지 위도 경도 좌표까지 공개를 하면서 특별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이게 당장 뭔가 일어날 것처럼 막 긴장을 하다가 한두 달 지나면서 약간 이제 긴장이 풀렸을 즈음에서 이제 다시 전면전 선포가 또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북의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동부지구 이 군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설에서 최고 그 뭡니까 이 전면전을 그 계획에 최종 사인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전면전이 임박했음을 이제 공개를 했죠. 예, 물론 이제 선포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행동이 없었어요. 특별 행동이나 뭐 전면전 이런 건 없었는데 물론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남쪽은 대선 전국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희석된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북쪽 입장에서 이제 대선이 있는데 대선 때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정권 교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대선 이전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대선 상황을 놓고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좀 의도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에서 전면전을 선포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선포가 아니었고 지금 이제 남쪽과 그 미국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위협,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해에서 이런 이제 뭐 전쟁 훈련이라든지 군 부대를 결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만약에 북의 어떤 주권을 침해한다거나 뭐 영토를 침범한다거나 이런 경우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격으로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경고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게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유효하죠. 예, 유효하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이 한쪽으로는 이제 뭐 특별행동 조치라든지 전면전 선포라든지 남북관계 이렇게 극한으로 치달았는데 북쪽을께서 북사회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랑한 뉴스들이 좀 아, 많이 있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좀 북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 중에 특히 여성, 네. 워낙에 여성이 이제 사진 속에 등장하면 그 여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남쪽 언론은 썰을 거기 푸는 게 완전 그 네, 특징이었는데 북에서 아예 확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최고 뭐 지도자의 부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처음인 일 음, 아닌가요? 아, 돌아가신 뭐. 처음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 김일성 주석 아, 시기에는 뭐 이제 당연히 네네. 함께 있는 이제 그땐 그런 제가 활동. 없었으니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온갖 이제 설들이 난무를 네 했었는데 그림을 막 그렸죠. 네, 온갖 뭐 그림들 다 그렸다가 제가 이번에는 북에 그 대학생 때 갔을 때 만난 예, 분 중에서도 한 분이 내가 바로 그 남쪽에서 어? 몇 지목한 번째 부인이라고 지목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러고서는 아, 너무나 그냥 농담하듯이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예, 중요한 인물을 만나보셨군요. 아니, 대학 총장이었어요. 아, 예, 예, 뭐, 아무튼 그 이번에 이제 특이하게 그
특이한 건 아니죠. 근데 네. 남쪽 언론이 볼 땐 상당히 이제 좀 놀랄 만한 일인데 그 북한의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리설주 부인을 이제 공개를 했고 행보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음, 그 어떤 행사라든지 무슨 현지 지도라든지 이런 데 계속 동행을 하면서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랬고 특히 이제 그 외국 그 사절단들을 그 접견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동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주목받았던 게 북한의 그 모란봉 악단이라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악단이 있는데 이 모란봉 악단의 시범 공연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줬죠. 예, 그 이제 뭐 걸그룹이라고 난리 났었죠. 네, 북한의 뭐 걸그룹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악단이었고 뭐 전자악기들을 많이 다루는 뭐 전기 기타나 전기 바이올린 뭐 이런 식의 전자악기를 많이 다루는 그런 악단이고 거기에 이제 뭐 시범 공연에서 나온 곡들이 전 세계 명곡들을 많이 연주를 했어요. 미국, 유럽의 뭐 여러 나라 곡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연주가 됐고 거기에 뭐 심지어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세계 동요 메들리라고 해가지고 동요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 디즈니 그 영화 만화 영화의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보여지는 그런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사회에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뭐 부인 공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뭐 모란봉 악단의 이런 이제 시범 공연이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북한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그 남쪽 언론이나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건 북한이 언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갈 것이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만 있어도 이게 혹시 체제 변화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뭐 이게 혹시 뭐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다 싶고 오히려 북한 사회가 그만큼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변화들도 추구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북한의 지금 뭐 경제 개발 성과라든지 뭐 과학기술 성과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와가지고 체제를 바꾸고 뭐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이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 싶고 그 북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일종의 이제 북한식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북한의 자체의 힘, 자체의 어떤 고유한 그 것들을 고수를 하면서도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세계적인 최고의 것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뭐 자연스럽게 또 이어가 볼까요? 만수대거리 완공했다고 이것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예, 그렇죠. 그 네. 이제 북한의 평양의 만수대에 그 창전거리라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그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 2012년에 북한이 이제 강성국가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상징적인 여러 이제 사업들이 있었어요. 뭐 시천 발전소도 있었고 뭐 평양의 그 류경 호텔도 있었고 뭐 저 만수대 창전거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떤 상징적인 그 징표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창정거리 준공식이 그 북한에서 이제 있었죠. 그게 언제였냐면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올해 6월 20일 날 준공식을 갖췄는데 사진들이 사실 국내에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사진들만 봐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의 웬만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보다 더 이제 건물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냥 이 뭡니까? 남쪽의 이 아파트 단지들 보면 좀 아파트들이 천편일률적인 게 있잖아요. 좀 약간 멋이 없고. 근데 여기 상당히 다양한 그 건축 예술을 좀 구현한 그런 이제 건물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규모라든지 거리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규모가 컸고 실내 내부를 보여주는 영상들도 좀 보면은 내부 시설이 그 상당히 좋아요. 남쪽의 고급 아파트들 그런 것들과 거의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뭐 평수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뭐 100평, 70평 막 이런다던데 와,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청소를 하고 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네. 예, 별 걱정 다 하시네. 네. 뭐 그런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저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이거 네, 이제 이런 기사가 나가면 네. 당 간부 자제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냐면 나오죠. 북에 이제 빈부격차나 이거 봐라. 사실 한국에서도 100평, 70평
뭐 100평, 70평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죠. 한 50평 넘는 아파트들이 기본 관리비가 100만 원 이상 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의 아파트에 산다고 할 때부터 일단은 없는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예, 뭐 살 근데 수가 이제 없죠. 북에서도 70평, 100평짜리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70평, 음,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더라, 뭐 이런 뭐쭉 세워졌다더라 예. 그러면 딱 인식 자체가 그 서울의 강남 강북 네, 차이나 그렇죠. 아니면 도시 서울과 음, 저기 뭐 시골 마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떠오르거든요. 예. 근데 근데 뭐 좀 여기가 규모가 그 100만 세대 살림집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살림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정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네, 아파트를 그냥 살림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 100만 세대면 그 당 간부와 고위층과 뭐 부유층이 100만 세대나 되는지 음, 그러면 북한 인구가 지금 2,500만인데 네네, 그중에 100만 세대면은 한 세대에 뭐 3명, 4명만 잡아도 벌써 몇 명,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뭐 네네, 단간부 자재들로만 채워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건 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좀 아니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 인민의 간부화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또 그 얘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북에 대한 우리의 세뇌 정도 이 네. 색안경으로 보면은 우리의 색안경 안에서도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인민의 간부로 한대. 이렇게 얘기해놓고 당 간부들만 들어간대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점 이미 다 실제 들어가는군요. 다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가 돼서 막 네. 서로 되게 충돌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만수대 같은 경우에는 만수대 거리가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외국이나 뭐 교포들이 갔을 때 평양에 들어갔을 때 가장 거의 처음에 들르는 곳이기도 해요. 만수대 아, 이제 예. 동상이라고 해서 그쵸, 동상의 언덕에. 언덕이 딱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야 항일 독립운동하던 당시에 이제 부조라든지 이런 것들 쭉 예, 주변에 조각상들. 있고, 예, 예. 조각상들 있고, 그 만수대 동상에 처음으로 가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그 동상 가는 길에 만수대 의사당이라고 해서, 음, 한국으로 말하자면 그러면은 예, 그죠. 국회의사당인 거죠? 같은 여의도 곳이군요. 정도의 곳인 거예요. 이 행정과 한국은 이제 금융 뭐 이런 데 예. 중심지인데, 그런 곳에서 사실은 이제 도시 개발을 한 거죠. 예, 다시 신도시를 예, 만든. 도시 예. 개발을 좀 신도시 의미보다는 하여튼 재개발 이렇게 얘기하면 뉴타운인가요? 또 뉴타운? 뭐 신기한데 그 90년대 갔을 때도 아파트들 대부분이 아파트 집인데 네. 평양에서의 살림집이라고 하면 근데 다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쫙 그냥 일자로 막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둥글게 해서 지은 것, 뭐 세모꼴로 해갖고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예. 형식으로 지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도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좀 많이 음. 다양한 구조와 배치, 설계 도면으로 요즘 또 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 만수대거리 이 새로운 세대들을 건설한 것에서는 좀 더 많은 다양성과 이런 음. 것들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다세대, 그러니까 뭡니까? 뭐 3대가 사는 집, 네.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그 예전에 제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 논문을 상당히 많이 여러 종류의 논문들을 냈어요. 남쪽에는 별로 네,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건축예술론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를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 거리를 도시 거리를 형성할 때 어디서 보더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쫙 지어놓으면 그게 어디서 보든지 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볼 때 전혀 다른 거리의 모습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조형미를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잘 네, 구현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북의 평양의 거리나 이런 데는 그냥 딱 봐서는 한국의 그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가 되게 휘황찬란하고 네온사인이 음, 반짝거리고 예, 하니까 뭔가 좀, 어, 너무 날 시멘트 빛깔이 아닌가. 막 이런 예,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이런 시각이 또 이제 평양에서만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고도시를 가보면, 유럽의 음, 도시들을 가보면 서울처럼 이렇게 서울 명동의 거리, 종로, 그리고 뭐 강남거리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난 화려하게, 화려한 음, 그런 거리는 대단히 드물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차분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고, 석조 예. 건물들이 많잖아요. 유럽에 네, 한 뭐 그렇죠. 근데 옛날 북 그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평양 근교에 이제 그 상원이라는 시멘트, 예, 예. 검은모로 뭐 이런 우리가 아, 예, 예.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유적지로. 않았습니까? 예, 유적지로 배웠는데 거기가 이제 석회암 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건물 자체가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다녀오신 분들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유경 호텔 올라간 것도 이제 예,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만수대 뭐 창정거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류경 예, 호텔이 뭐 이제 그 외장이 완전히 완성된 네, 것이라든지 뭐 희천 발전소 연초에 뭐 완공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최근에 이제 그 휴대전화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 뭐 네, 이런 네, 것들 쭉 보면은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좀 안정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북한을 음,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연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남쪽에는 전혀 이제 보도가 안 되니까 온갖 이제 추측과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도 좀 많이 전해졌고요. 알게 모르게 뭐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았지만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데를 네. 통해서는 사진과 이런 게 또 북쪽에 최근에 이제 외신 보도들 그 외신 뭐랄까 특파원들이 아, 많이 가 있지 지국들, 않아요? 예, 예, 지국들도 가 AP 통신 있고 뭐 이런데, 예. 그런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통신사에도 좀 많이 뿌려지고 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조작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음, 뭐, 그, 건물 설계만 이렇게 보여준 거다, 조형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한쪽에서 또 이런데요, 다시금, 이제 남북 관계를 다시 가보면요, 대북 전단 살포와 서해 NLL 논란이 대선 국면까지 계속 예, 이어졌습니다. 이건 뭐 이후에도 계속될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네, 뭐 사실상 대선에 들어간 이제 시점이었죠. 뭐 10월달, 9월달, 10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10월. 10월달에 이제 그 북민연이라고 새로운 탈북자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탈북자 단체들도 사실 이 계보를 따지면 정말 복잡한데, 좀 이권이 있나 봐요. 아, 예, 그렇죠. 이게 네, 사실 그 정부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굉장히 활동들을 또 해야 거금을 되고, 받더라고요. 예.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 한국 사회는 정말 돈이 되는 곳이라면 네, 정말 뭐든지 다 모이는 음,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원래 이제 북한 그 탈북자들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제 단체가 북민연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창립 행사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국토 순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토 순례를 쭉 뭐 한라산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마지막 날 임진각에서 삐라를 살포하겠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북쪽에서 조준 타격을 하겠다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북에서 조준 타격을 하겠다라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강행하겠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쪽 그 정부나 뭐 군이나 경찰들도 뭐 그냥 뭐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가 뭐 그들이 날린다는데 우리가 무슨 뭘로 막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치를 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의 그 남쪽 국민들은 사실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꼈고 북쪽에서도 진짜 이번엔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고 그러다가 당일날 그 오전에 이제 전단을 날리겠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청와대 긴급 지시로 원천 봉쇄가 되고 날리지를 못하게 막아버렸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부터 군에서 공격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상당히 좀 이제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막으라는 뭐 지시를 내리지 않고 또 군에서 직접 민간인을 통제하는 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막 발망 동동 구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언론사로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정찰기나 뭐 이런 걸로 놓고 보니까 북에서 실제로 이제 포를 세워놓고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에 이제 뭐 전투기까지 막 남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공격을 당할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냥 막아
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곧바로 이어졌던 게 이제 서해 NLL 논란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대선을 딱 노리고 논란을 벌인 건데 새누리당에서 느닷없이 그 2007년 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뭐 북쪽에 NLL을 팔아넘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녹취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 NLL 논란은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NLL 자체가 어떤 합법적인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걸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그걸 폐기를 하는 바람에 서해의 논란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뭐 물리적 충돌까지 계속됐던 건데 자기들이 14선을 이행을 안 해서 서해를 문제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이 NLL을 팔아넘겼다는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그래서 자기들도 뭐 NLL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문재인 후보는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약간 좀 소극적인 대처를 했고 이게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아 그러면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팔아넘긴 게 맞나 보구나라는 느낌을 줘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죠. 네, 오히려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NLL은 이 합법적인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닌 게 맞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이 사실이라면. 예,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음. 이제 하면서 이제 전공법을 좀 치고 나간 측면이 있었고요. 네. 어쨌든 이게 대선 내내 또 논란이 됐고 사실 막바지에 이르러서 또 이걸 가지고 뭐 검찰 뭐 국정원 이런 데까지 끼어 들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도 툭하면 이제 이 NLL이라든지 예, 삐라 이런 것이 한국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몰아갈 거예요. 예. 네, 몰아갈 거고. 지금도 그 네, 애기봉 등탑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강화도에 그게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북에서는 계속 이게 이제 대북 심리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이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더 심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2007년에 제2차 정상회담 녹취록만 있겠습니까? 2002년에인가요? 아 박근혜 박근혜 후보. 예. 방북했을 때 녹취록은 또 없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기대되고. 사실 사실 뭐 그 한 녹취록, 시간 이상 그 예,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들어보면. 그래서 다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인 이런 기록과 이런 거 갖고서는 괜히 다투다가 자기 발등 찍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자리에서 허심하게 이야기한 얘기들 갖고 그걸 이제 정략적으로 다루다 보면 오히려 자기도 굉장히 이제 자기 운신의 폭을 좁히거나 자기 과거를 부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남북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대결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녹취록만 이게 똘렁 이제 공개가 돼 보세요.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인공위성 발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올해 인공위성이 사실 발사를 두 번을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전체로 놓고 보면 네 번 시도를 했죠. 남쪽의 네네. 나로까지 포함해서. 예. 근데 네 번 시도에 한 번 성공을 한 네. 아주 인공위성 발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건데 네. 뭐 남쪽의 나로를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북쪽에서 이제 인공위성 발사를 4월 달에 한 번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이 12월 달에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인공위성 발사가 갖는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북한의 어떤 과학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서방에서는 뭐 북한의 기술이라는 게 다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공위성 기술이나 그 인공위성 발사, 로켓 기술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외로 이전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사실 약간 이전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기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대충 만든 인공위성도 인공위성이고 정말 최첨단 위성도 인공위성인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은 서로 공유를 하지만 진짜 그 중요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 촬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를 거의 안 하거든요.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켓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해외로 이전을 안 해줍니다, 기술을. 러시아에서 지금 나로 발사하려고 러시아에서 1단 로켓 사왔는데 기술 이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기술 이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그 1단 로켓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울타리 쳐놓고 러시아 기술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민감한 게 로켓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좋다고 북한의 로켓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만약에 기술을 전수해 준 거라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러면 과학기술은 그럼 둘째치고 정치력이, 예, 정치력에 대한 고무찬양을 또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들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예. 북한을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계약 기간도 다 돼가는데 기술 이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과연 이제 돈이 부족해서라면, 그럼 북은 얼마나 돈이 많은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 계속 완전히 이 대북 간 문제는 정말 충돌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인공위성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과학 기술의 이제 어떤 독자적인 기술 자립도가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제 10개국이 됐습니다. 이로써 그래서 북한이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4월 달에 있었던 인공위성도 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북미 관계의 어떤 올해 북미 관계의 이 가장 큰 축이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2월 달에 2구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지금 다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연초에 딱 나왔던 합의라서 북미 간에 그 고위급 회담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2구 합의라는 걸 내왔습니다. 근데 이 합의 자체도 상당히 특이한 합의예요. 뭐냐면 합의문을 완성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구두로 합의를 한 다음에 각자 자기들이 해석하는 합의를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따로따로. 그래서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들도 있었어요. 그 북미 간에 서로 발표한 내용들 보면은. 네. 어쨌든 2구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그 미국에게 인공위성을 4월 달에 발사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올해 북한이 그 강성 국가의 문을 열겠다라고 하면서 4월 15일 날 그 태양절 뭐 김일성 주성 탄생 100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기념을 하려고 하는데 인공위성 당연히 발사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의를 해줘 놓고 4월 달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니까 그제서야 2구 합의 위반이다, 뭐 합의를 깨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나 협상, 합의를 하더라도 사실 미국은 그걸 이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미국이 볼 때, 아니 북한이 볼 때도 아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협상할 때는 분명히 아무 얘기 안 해놓고 나중에 인공위성 쏘니까 그때 가서야 뭐 유엔에 끌고 가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미국과는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 전면전 선포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남북 간의 전면전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한미군이 있고 뭐 한미 동맹이 있고 그래서 미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선포했다는 건 미국하고도 더 이상 대화나 협상만으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인공위성 쏘고 이번에 또 인공위성 쏘고 나서 미국이 이제 뭐 유엔 의장 뭐 성명을 낸다 뭐 제재를 한다 뭐 설레발을 쳤는데 사실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4월 달에는 그나마 유엔 안보리에서 뭐 규탄한다 이런 발언이라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 제재는커녕 규탄의 어떤 의장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인공위성이 성공을 해가지고 궤도를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안보리가 미국이 뭐 영향이 강하다 해도 이건 뭐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뭐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패했으면 또 우기기라도 좀 해보겠는데 성공을 하고
이것도 웹상으로 다 이제 우리도 앉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장 송문도 좀 사실 힘들 것 같다라는 거를 바로 음, 그날 저희는 예상을 했었던 네. 바가 있습니다. 채널 네. 615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 1년을 딱 돌아봤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남쪽, 북쪽 사회 안에서만 보면 이제 북쪽 사회 안에서는 그 사회에서 자체로 막 기념하고 기뻐하고 뭐 이럴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전체 이제 한반도 정세를 보면 계속해서 그 위기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특별행동과 전면전 선포한 것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계속 이제 보수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친미적인 네. 대단히 친미적인 정권이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요거를 민족 자체의 힘, 남과 북의 의지대로 좀 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데 뭐 이거를 저는 뭐 조금만 더 이제 내년을 바로 이제 내년 첫 방송을 저희가 바로 할 텐데 네. 첫 방송에서는 또 전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전망을 할 예.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길게 끌고 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끌고 가면은 끌고 가봤자 별로 이제 달라질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 이제 한반도 주변 국가의 정권 교체 시기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다들 새 정권들이 어쩌면 그렇게 여섯 개국이 새 정권들이 다 나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연장이 된 측면들이 있어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좀 풀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또 그 정권 말까지 또 지지부진한 상태로 정권이 음, 그 전쟁 위기만 계속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올 한 해를 쭉 정리를 해보자면 한반도는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최종적인 어떤 이 대결, 힘의 대결, 평화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뭐 전면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느냐 뭐 이런 대결이 끊임없이 좀 고조되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정권들이 다 바뀌고 연장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럼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대타결 혹은 뭐 전면전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힘의 균형 아까 이제 뭐 한미일과 북중러의 어떤 대결이 더욱 격화된다 말을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삼자의 결집도 더욱 강해지는 거고 그럼 더욱 대결이 치열해지는데 이 대결의 과정과 결과는 결국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디에 힘이 더 많은가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자체적인 어떤 경제 전략을 가지고 쭉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한미일은 사실 대안이 없어요. 일본에서 어떻게 이 아베 신조가 압승할 수 있었느냐? 원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 극우 정권, 파쇼 정권이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독일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독일의 1차 세계대전 지고 나서 엄청난 이제 패전 그 비용을 물어야 되고 경제는 피폐화됐고 이런 속에서 그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제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헌법 깨고 뭐 새로 하겠다 뭐 이러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사실 이제 오바마와 뭐 누굽니까 롬니였습니까? 뭐 공화당 뭐 대결을 네. 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되든 롬니가 되든 해결책이 없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사실 변할 게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몰락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한국 대선도 사실은 뭐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선은 됐지만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과반은 아니죠. 근데 거의 절반 정도, 1,400만 명이라는 유권자가 사실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반감이 단순히 내가 싫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네, 이게 아니라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명박의 5년이 다시 연장된다. 독재 정권, 친일의 뿌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극도의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사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이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사실 한미일의 동력은 계속 약해지는데 북중미의 동력은 갈수록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치열한 대결, 최후의 대결이 펼쳐진다면 과연 한반도는 떤 과정과 결과로 가겠느냐 이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내년에도 채널 6기로 계속 나오셔야죠. 아,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